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멈춰버렸던 외교의 시계를 재가동하고 국제사회의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한범 국방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국제사회에 비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경주선언으로 에이펙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에이펙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에이펙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정상외교의 공백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 먼저 이 두 분께 출범 후의 정상외교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원장님. 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외교가 상당히 좀 파행을 겪었고, 네.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관계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로 갔는지 실종됐던 상태였거든요. 그 내용은 살펴보면은 관계는 좋아 보이는데 대부분 우리가 양보만 했지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별로 하질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나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전면에 내세워서 중국과 대립시키고 하는데 이 중국하고 대립하는 게 우리의 국익이 아닌데도 미국과 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하에 중국하고의 그 준 대결을 불사하는 그런,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고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과도하게 제재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방문하는 등 결국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거의 준적대 관계가 돼버렸고요. 그런 가운데 북한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파탄됐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까지 맺어서 우리 국익은 더 협소해졌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12.3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그리고 여러 다자 회의와 양자 회담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이벤트까지 잘 소화함으로써 또 아프리카 순방까지, 중동 아프리카까지 순방해서 한국의 국익을 다시 수호하고 증진하는 정상적인 외교가 이제 복귀했다.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했고, 그 안에 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막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걸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한미 관계도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관세 협상도 잘 타결하고 한미 관계도 잘했고 한일 관계도 아주 순조롭게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시진핑 주석하고의 회담도 잘해서 한중 관계도 오랜 기간 동안의 소강 상태를 넘어서 다시 복귀했고 그런 거 보면 6개월 동안에 참 엄청나게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정상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뭐 사실 우리 홍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외교는 뭐 총체적인 사실상 이게 난국이었는데 뭐 외형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과는 꽤 가까운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내어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외교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상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뭐 또 이전에 문재인 정부까지 확정을 하더라도 또 그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가더라도 어느 한쪽과는 좀 친하지만 어느 한쪽과는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외교 전반으로 보면 뭔가 항상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것이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실 집권한 지 채 6개월, 이제 6개월이 막 지났고요. 뭐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한미동맹은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하다라고 뭐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5개만 제작한 황금 열쇠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타카이치 총리랑도 만나면서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한국과의 오랜 이 불편한 관계를 깨고 한국에 직접 와서 정상 외교를 했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외교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외교 정상화에 큰 점수를 주셨는데요.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취임 후 12일 만에 데뷔를 하면서 복귀를 알렸습니다. 네. 자, 이 부분 대한민국 외교 구력에 대한 평가도 다시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내란 사태를 오랜 기간의 외교 공백을 이제 다시 메워가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좀 무리가 되지만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에 캐나다를 방문해서 G7 정상회담 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자 하는 목적도 상당히 있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래는 그때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금년도에 이제 있을 큰 일인데 이게 그 잠수함 지금 건조 계획이 있어요, 캐나다가. 네. 근데 그게 60조 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하고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서 또 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서 이제 뭐 일본 총리하고 회담하고 여러 다른 정상들하고도 이제 상견례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났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는 걸 세계에 알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서 아주 긴박하게 계속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5차례 다자 무대, 그러니까 뭐 아시아 정상회담, 무슨 G20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회화하면서 5차례 다자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9개국을 순방했고, 그리고 35차례 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6개월 동안이지만 아주 외교 면에서는 아주 긴박한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치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기존 외교 문법을 깼다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방미를 한 다음에 방위를 하는 게 기존 외교 관례였는데
이번엔 방일 먼저 하고 방미를 했고 그리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칭호들까지 화제를 모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기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제적인 위상이랄까 실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그 관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 과거에 개도국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국력이 좀 신장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선진국 외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미국 의존적인 외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외교의 중심에 미국이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장이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취임하면 무조건 미국부터 먼저 가야 돼요. 가서 미국에 가서 일단 인사를 하고 인정을 받고 와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뭐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가도 문제가 없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고정관념이랄까 이런 그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집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면서 이제 집권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관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안보라든지 뭐 지역 정세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황에서 집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외교 상황이나 뭐 하나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기존의 문법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겨를도 없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빛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역사상 몇 번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든지 뭐 또 대중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동맹국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편했던 일본과 먼저 외교를 함으로써 일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 외교의 레버리지로 가져갔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깨고 과감하게 미국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당부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네. 그런 태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한국이 중심이 돼서 양국을 국빈 초청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세계 이슈의 중심이 다뤄지도록 했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실용 외교가 빛난 그 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모로 외교적인 유연성이 돋보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었죠.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ut I will say this, that the Korean Peninsula, and I know you are officially at war, but we will see what we can do to get that all straightened out. We've been very lucky. I've been very fortunate to be able to solve a lot of problems in the world. I didn't even know there were so many problems. There were countries that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참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버티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었다라는 네, 부분 지금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당히 그 일방주의적인 태도로 또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 차가 한 13배 정도 됩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한미동맹 또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게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안보나 경제 또 작년 경우에 보면 우리가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불편함의 호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가세해서 엄청난 압박을 우리한테 가해왔는데 우리가 정면으로 사실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면으로 항의하면 또 안보 관계가 또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우호 관계가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상호적으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 주기를 기다리도록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큰 틀에서는 받아들였죠.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 건 받아들였지만 그 투자 내용 자체가 거의 한목에 그냥 다 내놔라 막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그거를 10년 분할로 2천억 달러를 1,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마스가 프로젝트니까 1,500억 달러는 제외하더라도 2천억 달러가 남는데 이 우리 외환보유고 자체가 4,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3,500억 달러를 거의 일시불로 내놓으라는 거는 우리 파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10년 분할로 2천억 달러를 쪼개서 200억 달러씩으로 쪼개고 그리고 투자 방식도 미국이 이제 자기들 임의로 막 투자처를 결정하겠다고 한 거를 엄밀하게 우리랑 상의해야 된다는 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투자 안전도 보장하고 원금을 훼손할 수도 있었어요. 원금도 보장받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요구를 큰 틀에서는 들어줬지만 세부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그렇게 크게 없는 그리고 우리한테 약간 불안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매년 한 100억 달러 그 정도씩만 내왔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들어와서 3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렇게 흑자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트럼프는 바로 직전 해인 작년에 517억 달러 적자 본 거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흑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2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러면 그래도 300억 달러 남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파탄이 될 정도로 끝까지 버티느니 일부 들어주고 그 대신에 이 방식이나 안전성 이런 것, 상업성 이런 걸 충분히 챙김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시간은 끌었지만 한미 우호 관계는 유지했다는 거.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무엇보다도 만족시켰던 거는 국방비를 늘려달라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늘리겠다. 우리를 위해서 늘리겠다라고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하는데 우리의 그 국방력 증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국방비 늘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절묘하게 배합을 해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따져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관계도 지켜내는 그런 외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관세 협상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정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미국의 승인 하에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관련해서 별도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우리 정부가 원했던 그러니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사실 미국이 이걸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 어쨌든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핵의 비확산이라고 하는 원칙 이것을 이제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게 이 핵을 허용해주게 되면 또 주변 다른 나라들로 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 핵과 관련된 잠수함을 이제 허용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이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 자체에 대한 어떤 개정도 요청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그것이 이제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지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미국 그 정부 내에서 포괄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승부수를 띄운 것이 이번 이제 에이펙에서 만났을 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직접 던진 거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참모진에서는 이것을 건의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감각으로 모두 발언에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만들려고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의도대로 사실은 이제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술로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핵잠수함은 잠수함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핵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연료를 쓰고 난 다음에 이 폐기물을 재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잠수함뿐만 아니라 잠수함도 역대급 외교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원자력 협정 자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접근을 끌어낸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외교에서의 커다란 쾌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한반도 안보 지형 여기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북 기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남북 간의 대결을 불사하고 강경 기조의 정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불합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외교를 하고 주변 국가들을 상대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나 우리는 핵이었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핵을 가진 북한한테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핵을 갖고 있는 건 북한이고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쏘면 우리는 100만 명 막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쓸데없이 북한을 자꾸 찝쩍거리고 이렇게 자꾸 건드려서 대결적으로 가면은
진짜 피해 보는 건 우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각오하에 물론 북한이 먼저 싸움을 걸으면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 그런 정신을 일단 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 싸울 필요가 없게 평화를 구축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고 교리 협력을 해서 분담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통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각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지금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3대 원칙이라는 걸 이제 8.15 광복 경축사부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3대 원칙이 뭐냐면 서로 체제를 존중하자. 네. 서로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력이 한 60배나 북한보다 앞서는데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흡수통일 난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건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공존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교리 협력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 가서도 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엔드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했는데 엔드 이니셔티브는 이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상호 교류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동서독도 보면은 서로 기본조약 맺고 유엔 가입하고 동독이 미국하고 수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하고 수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교하는 것 한다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폭넓게 우리가 포용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핵화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도 안보 위협이 없고 그러면 비핵화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를 내세운 게 이제 엔드 프로젝트인데 예. 이게 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는 거지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든지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특위해서 금년에는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오니까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되도록 우리가 측면에서 돕고 그걸 또 그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서 남북 관계도 좀 터보자. 그러기 위해서 1월 달에 이제 지금 또 중국도 이제 가시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게 올 봄에 과연 한반도의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대화부터 시작해서 남북 대화가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금년에는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 중국 방문에서부터 우리가 기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엔드 이니셔티브부터 평화를 추구하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여러모로 한반도 안보 지평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새해 첫 정상외교는 중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시진핑 주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李在明总统特意为习近平主席准备的礼物。 这个还是很精致的。 아주 정교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들었다. 원 是用 비자 铁路 원 做的， 아주 좋습니다. 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小米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还有卫星电话。这个是习主席赠送。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지난 에이펙 때는 조금 전 영상도 보셨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농담도 오가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예, 지난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엔 아까
보셨던 이 샤오미에 대한 보안 문제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또 가볍게 좀 받아치죠. 백도어가 있는지 봐라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뼈 있는 농담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쾌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한중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우리 지난 정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중국을 굉장히 이제 적대시하면서 중국과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오히려 이렇게 그냥 드러내므로 해서 유쾌하게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거기에서 양국 정상들 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엿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중 간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중국과 한국은 상호 간에 굉장히 무역을 통해서 상호 발전하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중국이 우리의 이제 최대 무역국이기도 했고요. 또 중국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의존도도 높아졌고 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지금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오히려 서로가 견제를 해야만 되는 이런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것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와 같은 네. 어떤 자원을 수입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산업 생산 이 과정에 희토류나 이런 자원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미래 산업에서의 또 동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갈망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서 대통령께서도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기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을 동원해서 지금 미국과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지 또는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후면에서의 어떤 그 지원 사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남북 관계 내지는 이제 북미 대화도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을 좀 아마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좀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 우리 서해의 중국의 구조물이라든지 또 핵잠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어떤 불편한 시선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중국에 가서 몇 번 그런 중국 즉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핵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미국과의 어떤 공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꼭 중국과 대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네. 어떤 순수한 방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을 잘 설득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번 그 중국 방문 중에 이루어질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다 잘 지낼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다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한중일 간의 이 대화 협력을 복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아마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국과의 양자관계, 일본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이 이 지역에서 협력을 함으로써 지역의 영내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모로 에이펙에서 첫 만남은 일단 성공적이었고 한중 관계 완전 복원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네. 에이펙에서의 성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네. 그 경주에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왔는데 국빈 방문으로 또 행사를 또 했죠. 이례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해서 정말 경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아까 그 샤오미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뼈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농담으로 이렇게 서로 받아줌으로써 이게 아주 화기애애했던 그 자칫하면은 그게 사고가 될 뻔했는데 네. 예, 시진핑 주석이 아주 또 재치 있게 백도어를 살펴봐라 이렇게 아주 그 유머로 넘겨서 한중 관계가 이게 정말 그 살얼음 녹듯이 사르르 풀리는구나, 봄이 와서 풀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됐고, 내용 면에서도 한중 간에 지금 FTA가 이제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FTA가 되고 있는데, 이걸 서비스나 이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도 투자 이런 쪽으로도 좀 넓히는 것을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흔쾌하게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네. 그거 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중국의 새로운 경제 협력이 이제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 뭐 스캠 범죄, 사기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협력하기로 했고 MOU를 7건이나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 또 한 7건 정도 MOU를 또 체결한다고 또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아까도 제가 우리 외환 보유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한중 간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측에서 우리 대통령이 빨리 중국에 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이 해를 넘겨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자마자 내년 초에 네. 바로 며칠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도 또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 북한과의 관계나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나 평화가 오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해상의 불법 구조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중국 어민들의 그 불법 어로 사업, 뭐 어로업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자제를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만드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주는 거를 반드시 이번에 얻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과연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월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열리는데, 사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할 땐 저희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워낙 강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셔틀 외교 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됐던 것을 고려를 하면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사실 이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도 그렇지만 그 한일 관계가 그렇게 경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이시바 총리와 충분히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카이치 총리도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복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도 우리가 한번 왔다 갔다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 왔는데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시게 되면 아마도 중국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 주쯤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13일, 14일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가서 지금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 스타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해서 멀리할 필요도 없겠지만 네. 또 반드시 도쿄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가서 이런 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번 그 중국 방문과 이 일본 방문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막후 외교력을 발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 일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개 연초에 큰 행사를 잡거나 외교 일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중국의 뭐 전대나 뭐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지금 예상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외교 일정들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일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본 외교 일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이 자기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대중관계, 대일관계, 또 대미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조절하면서 양자관계가 다른 나라와의 어떤 양자관계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또 이것이 다자관계로 발전하도록 하는 이런 그 외교적인 기술들을 우리 지금 현재 외교 라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이 정상 외교의 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초반 뭐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경주에서 20여 개 세계 정상들 네. 그것도 뭐 미중일러 다. 네,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은 지금 올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보냈지만 예. 거기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국빈 방문까지 소화를 해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임기 초반에 이렇게 큰 다자 정상회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또 직전엔 또 아세안 정상회담도 참석했고 돌아왔고 그래서 이 다자들이 모인 다자 정상들이 다 이끌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뿐 아니라 사실 그 주제 자체가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 정상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은 지금 보호무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 정상 선언을 도출하는 건 매우 어려웠는데 우리가 도출을 해낸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루고루 이렇게 안배를 해가면서 절묘하게 정상들 간의 경주 선언과 또 강요들 외교장관들 간의 성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절충해서 결국은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또 정상회담도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다 성공적으로 해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대조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간에는 다카이치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얼굴을 붉히면서 굉장히 그 정상회담 내내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대만 문제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한 걸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아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회담, 다자회담도 잘했을 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다 이렇게 순조롭게 다 해놨고 또 정상회담보다도 더 관심을 끌었던 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 26만 장의 GPU를 준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을 아시아의 그 AI 메카로 만드는데 아주 디딤돌을 놔주는 그런 계기가 또 됐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봐서 아주 진짜로 성공한 정상회담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의장국 자격으로 에이펙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러낸 데 이어서 또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순방은 아프리카와 중동이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확장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계속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집권 초부터 인수위도 없이 집권했고요. 네. 사실은 집권 전부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관세 협상이 쭉 이어져 왔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의 이 관세 협상 하나만 막아내도 외교에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관세 협상은 막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잠수함 뭐 이런 것까지 얻어냈고요. 대중외교, 대일외교 그리고 이제 이 다자외교까지 다 섭렵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까지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개도국들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집트라든지 중동의 튀르키예 또는 UAE 같은 이런 나라들을 방문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혔고요. 또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방산협력인데요. 이 방산협력은 지금 우리 이 경제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등장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 이 샤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동 외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샤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개도국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고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들 국가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확산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것들을 전수하고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이런 작업들까지 다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단순히 선진국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선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MOU를 한 7건 정도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무려 30조 원 규모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이 이런 국가들이 우리 무기 체계에 익숙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향후에도 우리 무기들을 더 또 이제 사다 쓸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들의 어떤 보장 장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격변의 한 해. 이 정상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취임 2년 차 이 정상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두 분께 조언을 전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홍 원장님. 네, 뭐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한중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고 1월 초에 이제 대통령이 또 가시면 한중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가진 게 한한령 같은 거 이제 완전히 해제해서 우리 문화 교류 같은 게 좀 활발하게 되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러시아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념외교 지난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까지 체결하고 군대까지 파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한테 완전히 비우국가가 돼버렸는데 과거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많은 경제 진출지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잖아요.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새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심각한데 한중일 간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갈 건지 그러면 한미일 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과제고요. 근데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나라 중에 인도 같은 데는 아직 이제 대통령이 아마 내년도에 이제 인도를 가실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리고 중남미도 가시고 프랑스하고도 수교 140주년인가 아주 중요한 또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뭐 다자회담도 많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느냐,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또 러시아의 측면 지원을 받아서 남북 간에 과연 평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또 응원해야 되는 그런 외교 사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아마도 내년 외교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는 이 잠수함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정 이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물꼬는 텄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핵 연료 주기를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한미 간의 별도 협정을 이제 체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외교적인 성과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초부터 시작하는 중국, 일본과의 대화, 여기서 한중 간의 양자 관계, 또 한일 간의 외교 정상화, 이것을 통해서 또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에도 중국과 극우적인 발언으로 이제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독도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한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면 어렵게 보고 나는 이제 한일 관계가 다시 또 어려워지거나 또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한중일 이 삼국 협력 관계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을 개방하고 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내의 안정과 평화, 협력의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초부터 시작하는 한중 그리고 한일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있을 한미 간의 관계 또 한중일 간의 관계 이런 영내 전반적인 협력과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에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